인조 19년 1641년 겨울 한양 북촌 청풍 부원군 댁에서 울음소리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풍 김씨 가문의 수장 김육의 손자이자 당대 서인 세력의 핵심 인물 김우명의 딸이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따로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명성왕후라 부르게 됩니다. 청풍 김씨 가문은 고려 말부터 이어진 명문가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증조부 김육은 대동법을 주창하며 조선의 세제개혁을 이끈 거물이었습니다. 효종실록과 현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김육은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운 사람으로 평가받았고 그의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서인 세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김우명의 집안은 단순한 양반가가 아니라 조정의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의 본거지였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아버지 김우명으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서 삼경은 물론이고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를 다룬 역사서들을 탐독했습니다. 특히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황후 마씨의 이야기, 그리고 당나라 측천 무후의 권력 장악 과정을 담은 책들이 그녀의 서가에 꽂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궁궐에 들어가면 그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문 전체의 운명을 짊어지는 것이니라. 효종 10년 1659년 봄 조정에서는 세자빈 간택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이연 훗날의 현종은 19세였고 병약한 체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종실록 효종 10년 3월 기록을 보면 세자의 건강이 염려되니 속히 세자빈을 간택하여 내명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대신들의 상소가 있었습니다. 그해 7월 초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양반가의 처녀들이 한양으로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청풍 김씨 김우명의 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18세. 승정원 일기 효종 10년 7월 15일자 기록에는 청풍 김씨 규수, 용모가 단정하고 언행이 침착하며 특히 시서에 능하다는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재간택, 삼간택을 거치며 후보는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대왕 대비 인열 왕후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녀는 청풍 김씨 규수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세자빈이 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종묘사직을 받들고 세자 저하의 혈통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옵니다. 이 대답이 결정타였습니다. 효종 10년 1659년 9월 3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세자빈 책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현종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빈 청풍 김씨 예법에 밝고 덕이 있어 내외가 모두 기뻐하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날 창덕궁 담장 안으로 들어온 18세 소녀가 훗날 조선 왕실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바꿀 인물이 될 줄은. 세자빈이 된 지 1년 후인 현종 즉위년 1659년 5월 효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침을 맞다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자 이연은 2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청풍 김씨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즉위 초부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현종실록 곳곳에는 상께서 편찮으시다. 옥체가 좋지 않아 조회를 취소한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현종 2년 1661년 정월 왕비 청풍 김씨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숙종이 될 원자 이순입니다. 현종실록 2년 1월 7일 기록을 보면 왕비가 원자를 순산하니 온 나라가 기뻐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는 기뻐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 현종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현종에게 후궁을 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대부분 여러 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태종은 12명, 세종은 8명, 성종은 12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에게는 단 한 명의 후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현종 개수실록 5년 3월 기록을 보면 대신들이 후궁 간택을 건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상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혈통을 넓히기 위해 후궁을 두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종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과인에게는 왕비가 있고 원자가 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이 대답 뒤에는 왕비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왜 남편에게 후궁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질투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선택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첫째, 외척 세력의 독점입니다. 만약 다른 가문의 여식이 후궁으로 들어와 왕자를 낳는다면 청풍 김씨 가문의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보면 후궁 출신 왕자가 왕위에 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조, 중종, 인조 모두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이런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궁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왕권의 단순화입니다. 후궁이 많고 왕자가 많으면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연산군과 성종의 후궁들 사이의 갈등, 광해군 시대의 개축옥사가 그 증거입니다. 명성왕후는 자신의 아들 원자 이순이 유일한 적통으로서 아무런 잡음 없이 왕위를 계승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현종에게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내명부의 완전한 장악입니다. 후궁이 없다는 것은 왕비인 자신이 궁궐 안 모든 여성들의 정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궁중발기 현종대 기록을 보면 중궁전의 권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고 전합니다. 상궁들, 나인들 모두가 오직 왕비의 명만을 따랐고 견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종 7년 1666년 가을, 명성왕후는 아버지 김우명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소는 창덕궁 후원의 부용정이었습니다. 청풍김씨 세보의 부록에 실린 일화에 따르면 김우명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상께서 편찮으시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원자는 아직 어리고 남인들은 호시탐탐 우리 서인을 노리고 있다. 내가 왕비로서 해야 할 일은 원자를 지키고 우리 가문을 지키는 것이다. 명성왕후는 대답했습니다. 아바마마, 소녀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궁전에는 오직 한 핏줄만이 흐르게 할 것이며 원자는 반드시 강한 왕이 될 것입니다. 이날의 대화가 훗날 명성왕후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현종 15년 1674년 8월 18일 창경궁 환경전에서 현종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34세, 재위 15년이었습니다. 현종실록 15년 8월 18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임금께서 환경전에서 승하하시니 왕비와 원자가 통곡하였다. 당시 원자 이순의 나이는 겨우 13세였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명성왕후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은 너무 어렸고 조정의 정세는 험악했습니다. 남인 세력은 허적, 윤유 등을 앞세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서인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속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현종의 빈소가 차려진 그날 밤 명성왕후는 아버지 김우명을 불렀습니다. 승정원 일기 현종 15년 8월 19일 자에는 국구 김우명이 밤늦게 입궐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3일 후인 8월 21일 원자 이순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식을 올렸습니다. 14세 소년 왕 숙종의 탄생이었습니다. 숙종실록 즉위년 8월 21일 기록을 보면 대비 명성왕후가 어린 임금의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되는 긴 전쟁을 앞둔 결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더 큰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14세 아들을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만드는 것. 그리고 청풍 김씨 가문을 조선 제1의 세도가로 만드는 것. 명성황후는 혼자 중궁전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현종의 유일한 여인이었듯 숙종 또한 흔들림 없는 왕이 되어야 한다. 그 어떤 후궁도 그 어떤 신하도 내 아들을 흔들 수 없다. 나는 기꺼이 악녀가 되겠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한 모성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숙종 즉위년 1674년 8월 21일 창덕궁 인정전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익선관을 쓴 소년이 어좌에 올랐습니다. 겨우 14세,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숙종실록 즉위년 8월 21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원자 이순이 인정전에서 즉위하니 이가 곧 숙종대왕이시다. 대신들이 사배례를 올렸으나 주상의 음성은 아직 어리고 가늘었다. 인정전 뒤편 발 아래 흰 수렴 청정복을 입은 명성왕후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발을 걷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수렴 청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린 왕이 즉위할 때는 대비가 발 뒤에서 수렴 청정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문정왕후, 정순왕후가 그랬고 훗날 순원왕후, 신정왕후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는 달랐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즉위년 8월 22일 자를 보면 대신들이 수렴 청정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상께서 춘추가 어리시니 대비마마께서 발을 들이워 정사를 돌보시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그러나 명성왕후는 거절했습니다. 주상은 비록 어리나 총명하시고 선왕의 적통이시다. 내가 어찌 감히 발을 들이우겠는가. 표면적으로는 아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겸손한 대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명성왕후는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수렴청정이라는 공식적 형식 없이 대비의 전교라는 비공식적 경로로 조정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숙종 즉위년 1674년 9월 명성왕후의 아버지 김우명이 청풍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숙종실록 즉위년 9월 3일 기록에는 국구 김우명을 청풍부원군에 봉하고 영의정부사에 임명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명예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정의 모든 인사와 정책이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김우명은 당시 64세의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증조부 김육으로부터 이어받은 정치적 감각과 서인 세력 내부의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론의 영수 송시열, 소론의 핵심 윤증과 모두 교분이 있었고 심지어 남인의 일부 온건파와도 소통할 수 있는 유연함을 지녔습니다. 연려실 기술 숙종조 고사본 말편을 보면 당시 조정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청풍부원군 김우명이 비록 공식 직책은 없으나 모든 대신들이 그의 저택을 드나들었다. 아침에 입궐하는 대신들은 반드시 먼저 청풍부원군 댁에 들러 문안을 드렸고 저녁에 퇴궐할 때도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정무를 의논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조정이 둘이다라고 말했다. 숙종 즉위년 1674년 겨울 창덕궁 대조전에서는 밤마다 은밀한 회동이 있었습니다. 명성왕후가 아들 숙종과 아버지 김우명을 불러 삼자 회동을 한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공식 기록이 없지만 청풍김씨 세보의 부록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대비께서 주상과 국구를 대조전에 모시고 말씀하시길 주상은 아직 어리고 조정은 혼란스럽다. 남인들은 허적과 윤유를 앞세워 우리 서인을 압박하고 있으니 먼저 그들의 기세를 꺾어야 한다. 하오나 성급히 움직여서는 안 된다. 때를 기다리며 힘을 축적해야 한다고 하셨다. 김우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마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남인들은 지금 효종대왕과 현종대왕의 치세 동안 세력을 키웠고 특히 허적은 영의정까지 올랐습니다. 하오나 그들의 약점도 분명합니다. 남인 내부에도 청남과 탕남의 분열이 있고 무엇보다 그들은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숙종은 이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나이에 비해 예리했습니다. 숙종실록 곳곳에는 주상께서 춘추가 어리시나 총명하고 사리 분별이 뚜렷하시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명성왕후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강한 왕이 될 것이다. 나와 아버지가 길을 닦아줄 것이다. 숙종이 즉위했을 때 조선은 아직 예속 논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효종이 승하했을 때 자의 대비인조의 계비가 얼마나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1차 예송기의 예송 1659년에서는 서인의 송시열이 1년설을 주장했고 2차 예송갑인 예송 1674년에서는 남인의 윤유가 3년설을 주장하여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2차 예송이 현종이 승하하기 불과 몇 달 전에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숙종 즉위 직전인 현종 15년 1674년 3월 효종비 인선왕후가 승하했습니다. 이때 자의 대비가 얼마나 상복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또다시 논쟁이 벌어졌고 남인이 승리하여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대신들이 대거 파직되었습니다. 숙종실록 즉위년 9월 15일 기록을 보면 남인의 영수 허적이 영의정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좌의정에는 권대운, 우의정에는 민유중이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등 핵심 요직도 모두 남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인은 소수 청요직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숙종 즉위년 1674년 10월 그녀는 아버지 김우명을 통해 첫 수를 던졌습니다. 승정원일기 즉위년 10월 7일자를 보면 국구 김우명이 상소를 올려 송시열 등 서인 원로들의 복직을 청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상소는 표면적으로는 김우명 개인의 의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비 명성왕후의 뜻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국구의 상소는 곧 대비의 뜻이었다.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이를 알고 있었으나 감히 말하지 못했다. 남인의 영수 허적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상소를 올려 송시열은 예를 어긴 죄인이며 복직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숙종 즉위년 1674년 10월 12일 조정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정이 송시열 복직 문제로 크게 소란스러웠다. 영의정 허적과 국구 김우명이 정면으로 대립하였고 주상께서는 어린 나이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 결국 이날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숙종에게 은밀히 말했습니다. 주상, 지금 조정은 남인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오나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은 바위를 뚫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숙종 1년 1675년 봄 명성왕후와 김우명은 또 다른 전선을 열었습니다. 바로 종친 세력에 대한 견제였습니다. 조선시대 종친은 왕실의 반계 혈통으로 언제든지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숙종이 14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기 때문에 일부 종친들은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섭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실록 1년 2월 18일 기록을 보면 임평대군의 손자인 복창군 이정이 대신들과 은밀히 만났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복창군은 인조의 셋째 아들 임평대군의 후손으로 왕실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정원일기 같은 해 2월 20일자에는 복창군이 영의정 허적의 사절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성왕후는 이 정보를 접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김우명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청풍김씨 세보의 부록에 실린 일화에 따르면 명성왕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종친들이 남인과 손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음모입니다.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숙종 1년 1675년 3월 5일 김우명은 비밀리에 의금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복창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추국청 등록 숙종 1년 3월 조를 보면 복창군과 가까운 무관 3명이 의금부에 압송되어 취조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취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창군이 주상께서 나이가 어리시니 종친 중에서 어른이 섭정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역모의 증거는 없었지만 왕권을 무시하는 발언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숙종 1년 1675년 3월 15일 복창군은 창덕궁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어린 숙종 앞에서 김우명이 직접 복창군을 질타했습니다. 숙종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국구 김우명이 복창군을 꾸짖기를 그대는 종친으로서 주상을 받들어야 하거늘 어찌 망령된 말을 하였는가. 이는 종사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라고 하였다. 복창군은 벌벌 떨며 사죄했습니다. 결국 그는 관작을 삭탈당하고 고향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종친의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성왕후와 김우명이 조정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감히 어린 왕을 무시하지 마라. 대비와 국구가 지켜보고 있다. 숙종 2년 1676년 여름 명성왕후와 김우명의 권력 구도는 확고해졌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수렴청정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조정의 모든 일은 대조전을 거쳐갔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2년 6월 조를 보면 중요한 인사 문제는 반드시 대비께 아뢰고 재가를 받는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숙종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신들은 숙종에게 상소를 올렸고 숙종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명성왕후가 아버지 김우명과 상의하여 방향을 정했고 어린 숙종은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 시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명성대비는 수렴청정의 형식은 취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더 교묘한 방식이었다. 형식상 주상이 친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신하들이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국구 김우명은 그 든든한 방패였다. 명성왕후는 밤마다 대조전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남편 현종은 약했지만 내 아들 숙종은 달라야 한다. 나는 지금 아들을 위해 길을 닦고 있다. 남인을 제거하고 종친을 견제하고 서인을 결속시켜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이 그림자 속에서 칼날을 갈 것이다. 창덕궁 대조전의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한 여인이 조선의 운명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녀는 자신이 곧 직면할 거대한 비극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청풍 김씨 가문의 딸로 태어나 왕비가 되고 대비가 된 여인.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숙종 6년 1680년 봄 조선의 전국은 남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허적은 6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의 아들 허견은 이조판서로서 인사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권대운, 우의정 민유중 모두 남인이었습니다. 숙종실록 6년 2월 조를 보면 조정의 삼정승이 모두 남인이니 서인의 목소리는 미약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성왕후는 초조했습니다. 아들 숙종은 이제 19세가 되어 친정을 시작했지만 조정의 실권은 여전히 남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인들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비와 국구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숙종 6년 1680년 3월 12일 대조전에서 은밀한 회동이 열렸습니다. 명성황후, 아버지 김우명, 그리고 숙종이 참석했습니다. 청풍김씨 세보의 부록에는 이날의 대화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인들이 너무 오만해졌습니다. 허적은 이제 주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정의 인사를 마음대로 하고 백성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김우명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마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오나 남인의 세력이 너무 공고합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숙종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분노가, 외조부의 얼굴에는 냉철한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19세의 젊은 왕은 이미 정치의 냉혹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숙종 6년 1680년 여름 조정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종친 복선군, 복평군, 복창군 세 사람 일명 삼복이 영모를 꾸몄다는 고발이 들어온 것입니다. 숙종실록 6년 6월 18일 기록을 보면 고변인이 의금부에 나와 삼복의 영모를 고발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심각했습니다. 삼복이 남인 세력과 결탁하여 숙종을 폐위시키고 복선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추국청등록 숙종 6년 6월 조의 기록을 보면 고발자는 삼복이 밤마다 남인 대신들과 모여 밀담을 나눴고 군사를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의금부는 즉각 삼복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고 증인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6년 6월 20일자를 보면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삼복의 영모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김우명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상소를 올려 삼복의 영모가 명백하며 배후에 남인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숙종 6년 1680년 6월 25일 김우명은 대궐에 나아가 직접 숙종에게 아뢰었습니다. 주상 전하, 이번 영모는 단순히 삼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인들이 종친을 이용하여 국본을 흔들려 한 것입니다. 특히 허적과 윤유가 배후에 있습니다.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영의정 허적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무고입니다. 증거도 없이 대신을 모함하는 것은 역적질입니다. 숙종실록 6년 6월 26일 기록을 보면 조정은 삼복의 옥사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명성황후는 대조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삼복의 영모가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아버지가 무고죄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남인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숙종 6년 1680년 7월 의금부의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삼복의 영모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고 남인 대신들과의 연결고리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추국청등록 6년 7월 15일 조를 보면 삼복의 영모는 풍문에 지나지 않으며 국구 김우명의 고발은 근거가 박약하다는 의금부의 결론이 적혀 있습니다. 남인들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허적은 상소를 올려 김우명을 무고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숙종실록 6년 7월 18일 기록을 보면 영의정 허적이 아뢰기를 국구 김우명이 무고한 종친을 영모로 몰아 조정을 혼란에 빠뜨렸으니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한다고 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숙종 6년 1680년 7월 20일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남인 대신들은 한 목소리로 김우명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숙종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외조부를 처벌하자니 어머니 명성왕후를 배신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두둔하자니 조정의 명분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숙종은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김우명을 파직하되 귀양은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실록 6년 7월 21일 기록을 보면 국구 김우명을 파직하되 그 공로를 생각하여 귀양은 보내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김우명에게 이 결정은 치명타였습니다. 70세의 노인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청풍김씨 세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께서 파직 소식을 듣고 통곡하시며 내가 나라를 위해 간사한 무리를 제거하려 했을 뿐인데 이제 역적의 누명을 쓰게 되었구나라고 하셨다. 숙종 6년 1680년 8월 3일 청풍부원군 김우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0세였습니다. 숙종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국구 김우명이 화병으로 졸하니 상께서 애통해 하시고 대비께서 통곡하셨다. 공식 기록은 화병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국구께서 무고죄로 몰린 후 식음을 전폐하시고 밤마다 이 몸이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도 충성심은 변치 않으리라고 흘려조리셨다. 결국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명성왕후는 부음을 듣는 순간 기절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6년 8월 3일자에는 대비께서 국구의 부음을 듣고 인사불성이 되시니 의원을 급히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명성왕후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상궁들이 아무리 권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조전은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궁중발기 숙종 6년 8월 조를 보면 대비마마께서 통곡하시는 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고 궁녀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숙종 6년 1680년 8월 5일 명성왕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숙종을 불렀습니다. 청풍김씨 세보에 따르면 명성왕후는 숙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상, 당신의 외조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나라를 위해 간신들을 제거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님을 역적으로 몰았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로운 일입니까? 19세의 숙종은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전율했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숙종실록은 이 시기의 숙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상께서 국구의 죽음 이후 크게 변하시어 정사에 더욱 엄격해지셨다. 숙종 6년 1680년 8월 10일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명성왕후가 소복 차림으로 편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숙종실록 6년 8월 10일 기록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대비께서 소복을 입으시고 편전 앞에 나오시니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놀라 엎드렸다. 대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역적을 고발했을 뿐인데 간신들이 무고죄로 몰아죽게 했다. 이것이 과연 의로운 조정인가? 나는 오늘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하셨다. 조선시대 왕비나 대비가 정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내명부는 외정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는 이 금기를 깼습니다. 남인 대신들은 당황했습니다. 영의정 허적은 황급히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마마, 이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대비께서는 내전으로 돌아가시옵소서. 하지만 명성왕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도? 내 아버지를 죽게 한 자들이 법도를 말하는가? 주상. 명성왕후는 숙종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임금이요. 하오나 당신의 외조부는 억울하게 죽었소. 만약 당신이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요.
승정원일기 6년 8월 10일자에는 이 극적인 장면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비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보아라. 이것이 지아비를 지키고 아들을 세운 이 나라의 국모가 쏟는 피눈물이다라고 하시니 주상께서 크게 놀라시어 대비를 붙드셨다. 조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떤 이는 대비를 모시려 했고 어떤 이는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명성 대비의 친국 개입은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는 단순히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인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숙종 6년 1680년 8월 14일 드디어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급작스럽게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숙종실록 6년 8월 14일 기록은 이날을 경신환국이라 부릅니다. 주상께서 전교를 내리시어 영의정 허적을 파직하고 남인 대신들을 대거 교체하셨다. 서인의 송시열을 영의정으로 김수왕을 좌의정으로 임명하셨다. 이를 경신환국이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숙종 6년 1680년 8월 18일 추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추국 청등록을 보면 허적, 윤유, 허견 등 남인 핵심 인사 17명이 영모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김우명이 고발했던 삼복의 옥사가 다시 수사되었고 이번에는 남인들이 배후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숙종 6년 1680년 9월 3일 허적이 사형당했습니다. 윤유도 같은 날 처형되었습니다. 숙종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적과 윤유를 능지처참하니 길거리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보았다. 명성왕후는 대조전 깊숙한 곳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원수를 갚았습니다. 간신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이미 분노로, 분노는 다시 냉혹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청풍김씨 세보는 이 시기의 명성왕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비께서는 국구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다.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라 냉혹한 권력자가 되셨다. 경신환국으로 남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200여 명이 파직되었고 17명이 처형되었으며 수십 명이 유배되었습니다. 서인이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명성왕후와 청풍 김씨 가문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명성왕후는 권력을 얻었지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효녀에서 마녀로 변모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백성들은 그녀를 피해 대비라 불렀습니다. 숙종 6년 1680년 가을 창덕궁 대조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명성왕후는 홀로 앉아 아버지의 유품인 붓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일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피로 물든 길 위에서 그녀는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경신환국 1680년 이후 조정은 완전히 서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영의정 송시열, 좌의정 김수왕을 중심으로 한 서인 정권은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명성왕후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고 아들 숙종은 이제 20세가 되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실록 7년 1681년 정월조를 보면 주상께서 친정을 시작하신 이래 정사가 명확하고 단호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 숙종이 점점 더 독립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종 7년 1681년 봄 대조전에서 모자 간의 미묘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공식 기록이 없지만 궁중발기에는 상궁들의 증언이 실려 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주상께 요즘 정사가 너무 급하시다.
신중히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주상께서 마마, 이제 소자도 어른입니다. 소자가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 대비마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명성왕후는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여인의 등장이었습니다. 숙종 7년 1681년 여름 궁궐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상께서 궁녀 한 명을 특별히 총애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장옥정, 역관 장영의 딸로 궁에 들어온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숙종실록 7년 6월 15일 기록을 보면 궁녀 장씨가 주상의 총애를 받는다는 간략한 기록이 있습니다. 장옥정은 당시 24세로 뛰어난 미모와 총명함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인현왕 후전과 숙종실록의 기록을 종합하면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서에 능했고 특히 음악과 춤에 뛰어났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녀가 대화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숙종은 장옥정과의 만남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끊임없이 정치적 압박을 받아온 그에게 장옥정은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궁중발기 숙종 7년 7월 조를 보면 주상께서 밤마다 취선당에 머무르시며 장씨와 시간을 보내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성왕후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숙종 7년 1681년 8월이었습니다. 상궁 김씨가 대조전으로 급히 달려와 아뢰었습니다. 마마, 큰일이옵니다. 주상께서 장씨라는 궁녀를 지극히 총애하십니다. 벌써 석 달째 매일 밤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명성왕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장옥정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했습니다. 승정원일기 7년 8월 3일자에는 대비께서 내관을 보내 궁녀 장씨의 신원을 조사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명성왕후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옥정의 아버지 장영은 남인 계열의 역관이었고 그녀의 외삼촌 장희재는 남인의 잔당들과 여전히 교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추국청등록 후대 기록을 보면 장희재는 남인의 부활을 꿈꾸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숙종 7년 1681년 8월 10일 명성왕후는 아들을 대조전으로 불렀습니다. 청풍김씨 세보와 궁중발기의 기록을 종합하면 이날의 대화는 매우 격렬했습니다. 주상 장씨라는 여인을 궁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명성왕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숙종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마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씨는 단지 궁녀일 뿐입니다. 단지 궁녀? 그 여인의 집안을 아십니까? 남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경신환국으로 몰락했지만 여전히 당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 여인은 남인들이 보낸 독초입니다. 명성왕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숙종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발했습니다. 마마, 그것은 지나친 의심입니다. 장씨는 정치와 무관합니다. 소자는 그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뿐입니다. 이야기. 주상, 당신은 너무 순진합니다. 명성왕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여인은 단순히 당신의 총애를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아 남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는 안 됩니다. 숙종실록 7년 8월 10일 기록은 이날을 이렇게 전합니다. 대비께서 주상께 간곡히 아뢰시어 궁녀 장씨를 내보낼 것을 청하셨으나 주상께서 난색을 보이셨다. 이날 이후 모자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숙종은 어머니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장옥정과의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명성왕후는 분노했지만 아들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숙종은 이제 성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숙종 7년 1681년 가을 명성왕후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아들에게 정식 왕비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실록 7년 10월 2일 기록을 보면 대비의 전교로 왕비 간택을 시작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성왕후는 신중하게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여인은 여흥민씨 민유중의 딸이었습니다. 민유중은 비록 남인이었지만 온건파였고 경신원국 때 목숨을 건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딸이 단정하고 예의 바르며 정치적 야심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숙종 7년 1681년 12월 12일 인현왕후 민씨가 정식으로 중궁에 책봉되었습니다. 숙종실록 7년 12월 12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흥민씨를 왕비로 책봉하니 온 나라가 경사스러워하였다. 명성왕후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정식 왕비가 있으니 장옥정은 자연스럽게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맞이했지만 장옥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착했습니다. 궁중발기 8년 1682년 정월조를 보면 주상께서 왕비보다 장씨를 더 자주 찾으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 8년 1682년 3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옥정이 임신한 것입니다. 승정원일기 8년 3월 7일자에는 궁녀 장씨가 태기가 있다는 간략한 기록이 있습니다. 명성왕후는 분노했습니다. 정식 왕비인 인현왕후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천한 궁녀가 먼저 임신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왕위 계승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숙종 8년 1682년 4월 15일 명성왕후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녀는 대비의 권위로 장옥정을 궁 밖으로 내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승정원일기 8년 4월 15일 자를 보면 대비께서 전교를 내리시어 궁녀 장씨를 궁 밖으로 내보내라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날 아침 대조전에서 폭풍 같은 대면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이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막으려 했습니다. 청풍김씨 세보와 여러 야사를 종합하면 이날의 장면은 이러했습니다. 마마, 장씨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숙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상, 나는 대비입니다. 궁중의 규율을 바로잡을 권한이 있습니다. 저 여인은 분수를 모르고 주상을 현혹했습니다. 더구나 왕비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몸을 가졌으니 이것은 궁법을 어긴 것입니다. 마마, 장씨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소자의 뜻입니다. 죄가 없다고. 주상. 명성왕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당신의 혈통이 함부로 퍼져서는 안 됩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기 전에 천한 궁녀가 먼저 아이를 낳는다면 이것은 종묘사직의 치욕입니다. 소자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주상, 당신은 왕입니다. 왕에게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명성왕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현종대왕께 후궁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당신을 유일한 적통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은혜를 배신하려 하십니까? 숙종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논리는 냉혹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숙종실록 8년 4월 15일 기록은 이날의 결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주상께서 대비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시고 결국 장씨를 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날 오후 장옥정은 임신한 몸으로 궁을 떠났습니다. 인현왕 후전에는 이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장씨가 취선당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으나 주상께서는 대비를 의식하여 감히 배웅조차 하지 못하셨다. 명성왕후는 대조전 창문 너머로 장옥정이 궁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저 여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장옥정을 내쫓은 후 궁궐은 표면적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인현왕후는 차분하게 중궁의 자리를 지켰고 숙종은 정사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모자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갔습니다. 숙종 8년 1682년 여름 숙종은 어머니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중발기 8년 7월 조를 보면 주상께서 대비께 문안드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성왕후는 이것을 느꼈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같은 해 10월 장옥정이 궁 밖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승정원 일기 8년 10월 28일 자에는 전 궁녀 장씨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간략한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즉시 내관을 보내 장옥정과 아이를 돌보게 했습니다. 명성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침통해했습니다. 청풍김씨 세보에는 대비께서 내가 저 여인을 막지 못했구나라고 탄식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 9년 1683년 정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명성왕후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숙종실록 9년 1월 3일 기록을 보면 주상께서 전교를 내리시어 장씨를 다시 궁으로 들이고 수건으로 삼으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명성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대조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상궁들이 아무리 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궁중발기 9년 1월 조에는 대비마마께서 크게 노하시어 주상을 만나지 않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 9년 1683년 1월 7일 숙종이 대조전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명성왕후는 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숙종이 애원했습니다. 마마, 소자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대조전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려실 기술은 이 시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명성 대비와 숙종 사이의 균열은 장옥정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대비는 권력을 지키려 했고 숙종은 사랑을 지키려 했다. 이 둘은 결코 양립할 수 없었다. 명성왕후는 대조전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아들은 나를 배신했다. 나는 그를 강한 왕으로 만들려 했는데 그는 한 여자에게 빠져 모든 것을 잊고 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한 고부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결국 세 여인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숙종 9년 1683년 이후 궁궐의 권력 구도는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장옥정은 수건에서 수기로 다시 귀인으로 승진했습니다. 숙종실록 10년 1684년 3월 8일 기록을 보면 장씨를 희빈으로 책봉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공식적으로 장희빈이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숙종 10년 1684년 10월에 일어났습니다.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 10년 10월 15일 자를 보면 장희빈 소생의 아들을 원자로 정하고 이름을 윤이라 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훗날의 경종입니다. 명성왕후는 이 모든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숙종은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궁중발기 10년 10월 조를 보면 대비마마께서 원자 책봉을 반대하셨으나 주상께서 끝내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성왕후는 대조전에 앉아 한탄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혈통의 순수성이 이제 천한 역관의 딸에게로 넘어가는구나. 청풍김씨 세보에는 이 시기 명성왕후의 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비께서 나날이 수척해지시고 밤마다 통곡하셨다. 숙종 11년 1685년 정월 더욱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인 세력이 다시 조정에 발을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희빈의 외삼촌 장희재가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그를 통해 남인 인사들이 하나둘 복직했습니다. 숙종실록 11년 2월 3일 기록을 보면 장희재를 호조 참판에 임명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신환국으로 멸문당했던 남인들이 장희빈을 통해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명성왕후가 아버지 김우명과 함께 피를 흘리며 이룩한 서인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숙종 15년 1689년 봄 조선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현왕후 민씨가 폐위된 것입니다. 숙종실록 15년 4월 27일 기록은 이날을 이렇게 전합니다. 주상께서 왕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만드시고 희빈장 씨를 중궁으로 책봉하셨다. 표면적인 이유는 인현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장희빈이 숙종을 사주하여 인현왕후를 모함한 것입니다. 인현왕 후전에는 이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 씨가 무당을 시켜 저주의 증거를 조작하고 왕비께서 주상을 저주했다고 무고했다. 명성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15년 4월 27일 자에는 대비께서 왕비 폐출 소식을 듣고 졸도하시니 의원을 급히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흘 후인 4월 30일 명성왕후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청풍김씨 세보와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이날의 대면은 처절했습니다. 주상, 왕비를 복위시키십시오. 명성왕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미 63세의 노인이 된 그녀는 예전의 강인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숙종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주상, 왕비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장 씨의 관계입니다. 어찌 천한 궁녀 출신을 중궁에 앉힐 수 있습니까? 마마, 숙종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 씨는 이미 과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원자이고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를 중궁에 앉히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명성왕후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냉혹한 권력욕과 여인에 대한 집착만이 보였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비께서 주상을 보시며 내가 키운 것은 왕이 아니라 괴물이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주상, 당신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역관의 딸을 중궁에 앉히면 온 나라가 웃을 것입니다. 명분이 없는 왕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마, 이제 그만하십시오. 숙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인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과인의 일은 과인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대조전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명성왕후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것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궁중발기 15년 4월 조에는 대비마마의 통곡 소리가 밤새도록 궁궐에 울려 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현왕후 폐출과 함께 조정에서는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기사환국이라 부릅니다. 숙종실록 15년 1689년 5월 조를 보면 서인 대신들이 대거 파직되고 유배되었습니다. 송시열은 83세의 나이로 사사되었습니다. 김수항도 사사되었습니다. 명성왕후의 친정인 청풍 김씨 일족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승정원 일기 15년 5월 8일자를 보면 청풍 김씨 가문의 김수항, 김수흥 형제가 모두 사사되고 일족 중 다수가 유배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성왕후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김우명이 죽음으로써 지키려 했던 서인 정권이 이제 완전히 남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청풍김씨 세보에는 이 시기의 명성왕후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비께서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셨다.
백발이 늘었고 허리가 굽었으며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셨다. 예전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노파만이 남았다. 숙종 15년 1689년 여름 명성왕후는 더 이상 정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조전 깊숙한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상궁들이 식사를 권해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궁중발기 15년 7월 조를 보면 대비마마께서 식음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 15년 1689년 8월 갑작스러운 소식이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숙종이 급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숙종실록 15년 8월 12일 기록을 보면 주상께서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시며 인사불성이 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이들이 밤낮으로 치료했지만 숙종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15년 8월 15일 자를 보면 어이들이 모두 손을 놓고 이제 하늘의 뜻만을 기다린다고 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희빈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겨우 중궁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녀는 온갖 무당과 승려들을 불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인현왕 후전에는 장씨가 창덕궁 후원에서 밤마다 굿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 15년 1689년 8월 18일 한 무녀가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장희빈이 불렀지만 뜻밖에도 대조전으로 향했습니다. 청풍김씨 세보와 야사에는 이 무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무녀는 명성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주상의 병은 하늘의 노여움입니다. 어머니께서 하늘 품고 계시니 하늘이 아들을 벌하는 것입니다. 명성왕후는 무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주상이 낫겠느냐? 어머니께서 혹한의 물을 맞으며 기도를 올리십시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찬물을 뒤집어 쓰며 하늘의 아드님의 목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상께서 살아나실 것입니다. 상궁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마마, 그것은 안 됩니다. 마마의 연세가 어느 때이신데 혹한의 물을 맞으시면 목숨이 위태로우십니다. 궁중발기 15년 8월 18일 조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명성왕후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들의 목숨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당장 준비하거라. 숙종 15년 1689년 8월 19일 밤 대조전 후원에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63세의 노인 명성왕후가 흰 소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커다란 물동이가 놓여 있었고 상궁들이 얼음처럼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청풍김씨 세보에는 이날 밤의 장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비께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빌으셨다. 하늘이시여, 이 늙은이의 목숨을 가져가시고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소서. 그리고는 상궁에게 명하여 찬물을 머리 위에 부으라 하셨다. 상궁들이 울면서 찬물을 부었습니다. 8월의 밤이었지만 우물물은 뼈속까지 시렸습니다. 명성왕후는 온몸이 떨렸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소서. 아들을 살려주소서.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명성왕후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궁중발기 15년 8월 21조를 보면 대비마마께서 밤새 찬물을 맞으시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 입술이 파래지고 온몸이 떨리셨으나 상궁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틀째 밤 명성왕후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물을 부으라고 명했습니다. 상궁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울부짖었지만 명성왕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숙종 15년 1689년 8월 22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깨어난 것입니다.
숙종실록 15년 8월 22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주상께서 3일 만에 열이 내리시고 정신을 차리셨다. 모든 신하들이 하늘에 감사드렸다. 소식을 들은 명성왕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살았구나. 그리고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승정원 일기 15년 8월 22일 자에는 대비께서 주상의 쾌유 소식을 듣고 졸도하시니 급히 대조전으로 모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성왕후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차가운 물을 맞은 63세 노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숙종 15년 1689년 8월 25일 명성왕후는 대조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숙종실록 15년 8월 25일 기록은 이날을 이렇게 전합니다. 대비 명성왕후께서 대조전에서 승하하시니 상께서 통곡하시고 온 나라가 애통해하였다. 향년 63세 현종의 비이시며 주상의 어머니이시다. 숙종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겨우 회복한 몸을 이끌고 대조전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풍김씨 세보에는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상께서 대비의 손을 잡고 통곡하셨다. 어마마마 소자를 용서하소서. 소자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대비께서는 이미 답이 없으셨다. 주상께서 3일 동안 곡을 하시며 식음을 전폐하셨다. 명성왕후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승정원 일기 15년 9월 조를 보면 장례 기간 동안 조정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고 백성들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슬퍼한 것은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난 인현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사가에서 명성왕후를 위해 제사를 올리며 통곡했습니다. 장희빈은 중궁전에서 명성왕후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애도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인현왕 후전에는 장씨가 입으로는 슬픔을 표했으나 얼굴에는 기쁨이 역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성왕후가 죽은 후 조선의 정국은 급변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숙종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죄책감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숙종 20년 1694년 숙종은 갑술한국을 일으켜 장희빈을 패출하고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습니다. 숙종실록 20년 4월 기록은 이것을 명확히 전합니다. 그리고 숙종 27년 1701년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 극적인 역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명성 대비의 죽음은 결국 장희빈의 몰락을 가져왔다. 숙종은 어머니의 희생을 뒤늦게 깨달았고 그 죄책감이 그를 변화시켰다. 어머니가 바랐던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것도 이 시기였다. 실제로 숙종은 어머니가 죽은 후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국 정치를 펼쳤습니다. 경신환국 1680년, 기사환국 1689년, 갑술환국 1694년, 그리고 병신처분 1716년까지 그는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가며 견제하며 절대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명성왕후는 살아생전에는 아들과 갈등했지만 죽음으로써 아들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녀가 평생 꿈꿨던 강력한 왕권은 그녀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숙종 15년 1689년 가을 명성왕후의 능인 숭능이 조성되었습니다. 남편 현종과 합장된 능이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명성왕후 청풍 김씨 현종의 비이시며 숙종의 어머니이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아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 그녀는 결국 성녀가 아니라 마녀로 살다가 어머니로 죽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 악귀처럼 싸웠고 아들을 위해 태양처럼 불탔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을 탄생시켰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한 여인의 한숨이 남아 있습니다. 태양을 잉태한 달. 그녀는 스스로를 불태워 아들을 밝혔고 그 빛은 조선의 하늘을 200년 더 비추었습니다.